안녕하세요. 꿈꾸는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한 데이비드 브룩스 작가의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좋아하는데요. 책 제목과 더불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라는 문구에 혹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양책을 접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읽으면서 다른 생각에 정말 많이 빠지게 된 책이다 보니 완독하는데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번 책은 특히나 몰입을 많이 못하긴 했지만 거의 400쪽에 달하는 책을 완독했다는 점에서 성취감은 컸던 책이었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 책의 제목처럼 상대방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주로 다룬 내용인데요.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지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낭독은 첫 번째로는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가장 궁금했던 파트이거니와 가장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파트였고요. 두 번째는 단절의 시대,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 생각해서 낭독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7파트의 목차 중 2파트만 소개해드려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첫 번째,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계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부대낀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탐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로 꼽을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낸다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오해할 테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거창하고 위험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노력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가 말하고 싶은 노력은 바로 대화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자 아무리 상상해봐야 효과가 없다. 직접 물어봐야 한다. 그러니 그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탐구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알아가는 방법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새겨듣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곧 말하고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수준으로 대화를 잘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훌륭한 수준으로 대화를 잘하기는 어렵다. 대화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는 훌륭한 대화자는 꼭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달았다. 훌륭한 대화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꾼이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대화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강연자이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대화자는 쌍방향 소통을 끌어내는데 달인이다. 훌륭한 대화자는 서로를 이해시키는 상호 탐색을 유능하게 이끄는 사람이다. 아서 벨푸어는 영국의 정치가로 벨푸어 선언으로 유명하다. 벨푸어의 친구 존 버커는 벨푸어를 두고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망설이지 않고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벨프어의 특별한 화술은 멋진 문구나 경구를 줄줄이 읊는 게 아니다. 그는 토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타인에게서 잠재력을 발견해 대화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칭찬은 계속 이어진다. 벨프어는 수줍은 사람이 머뭇거리며 뱉은 말에서도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파고들어서 자기가 인류의 지혜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느끼게 했다. 전쟁이 끝나던 해에 나는 가끔 미국인 방문객을 칼튼 가든으로 데리고 가서 벨프어가 주최하는 점심 식사에 함께 했는데 그 즈음의 일을 지금도 감탄하며 기억한다. 그는 손님이 하는 말의 뜻을 헤아리고 손님이 우연히 뱉은 단어의 중요한 의미를 포착했으며 손님이 최선으로 발언하게끔 격려했다. 그렇게 해서 손님의 발언은 주최자의 도움으로 무한하게 확장되었다. 그렇게 손님들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좋은 대화를 나누는 10가지 기술. 좋은 대화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각자 서로를 향해서 일련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나쁜 대화다. 좋은 대화란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무언가를 탐구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누군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의 핵심을 포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제 기억을 토대로 관점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기다린다. 이처럼 좋은 대화는 상대방이 예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도록 자극한다. 결과적으로 좋은 대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끝난다. 모든 사람이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한 번은 공무원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무언가를 주제 삼아 나에게 강의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연결이 끊어졌다. 나는 그가 곧바로 전화할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도 결국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부하 직원은 상사가 통화 중이므로 바꿔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오해가 있나 봅니다. 그는 나와 통화하고 있어요. 우리 통화가 끊어진 지 10분이나 지났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겠죠. 혼자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라고요. 어쩌면 나도 평소에 이런 강의 폭탄을 던지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 나는 저널리스트 켈빈 트릴린이 지루한 폭탄이라고 부른 것들이 내 앞에서 마구 터지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이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의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전화를 하면서나 나를 불러내 커피를 마시면서 내 생각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자기 말만 줄기차게 내뱉는 사람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의 대화 기술도 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 내 대화 기술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정말 그럴까? 변명하자면 내 책임만은 아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이런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화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들이 쓴 책을 읽었다. 좋은 대화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1. 주의를 100% 기울여 집중해라.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상대방이 그냥 흘려버린다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지나치게 의식해 말을 더듬게 되고 급기야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1분에 120에서 150개 단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의 뇌가 처리하기에
이 정도 데이터는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이 불안한 상태라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온갖 생각들이 들끓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런 상태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라. 당신이 상대방에게 기울이는 관심을 조도를 조절하는 조광기가 아니라 온오프 스위치라고 생각해라. 100% 집중하지 않을 거면 어설픈 청자로서의 대화는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때 몇몇 전문가들이 슬랜트라고 부르는 방법론을 구사하면 좋다. 가만 앉아서 sit up,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lean forward, 질문하며 ask question, 고개를 끄덕이고 nod your head, 상대방을 따라가는 track the speaker 라는 것이다. 귀가 아니라 눈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당신의 100% 관심을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방법이다. 2. 능동적으로 대꾸해라. 열량을 소모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진정한 대화의 달인이라는 오프라 윈프리가 게스트를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라. 상대방이 묘사하는 감정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빛을 반짝인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면 노래에 화음을 넣기라도 하듯 아, 오, 예 같은 추임새를 넣는다.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묘한 화음의 격려다. 이야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그녀는 음악적이며 언어적인 동의를 되풀이한다. 이야기가 슬프거나 진지해지면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집중하며 상대방이 한층 깊은 성찰을 보여주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또 나의 친구이자 저술가인 앤디 크라우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크라우치는 독실한 신도라도 된 것처럼 경건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인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는 한숨을 쉬거나 아멘, 할렐루야를 연발하며 추임새를 넣는다. 그래서 나는 크라우치와 대화 나누기를 무척 좋아한다.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자기를 억제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수동적인 리액션 앞에서는 말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쉽다. 반면에 능동적인 리액션은 발화자가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준다. 환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은 어떤 저녁 모임의 주최자가 된 셈이다. 당신이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정했다. 당신은 손님을 따뜻하게 맞고 그들이 와주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안내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저녁 모임에 초대한 손님에게 준비한 선물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3. 친숙한 화제를 꺼내라. 사람들은 새롭고 낯선 것을 화제로 삼아 대화하기를 좋아할까? 그렇지 않다. 보통은 자기가 봤던 영화나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회심리학자 거스쿠니 연구진은 대화에는 새로움에 따르는 벌칙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새롭고 낯선 것을 상상하는 일은 쉽지 않고 사람들은 이런 주제로는 잘 흥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려면 상대방이 애착하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상대방이 자기 자녀의 소속팀 티셔츠를 입고 있다면 그 팀에 대해서 물어라. 또 상대방이 멋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물어라. 4.
상대방을 관객이 아닌 작가로 만들어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디테일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질문, 그 말을 할 때 상사는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당신은 뭐라고 대꾸했나요? 와 같은 말을 하면 화자는 그때 있던 일을 훨씬 생생하게 설명해준다. 좋은 대화자는 상대방에게 특정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물으면서 먼 곳까지 나아간다.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꼈는지를 궁금해한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고 싶어 한다. 해고 통보를 듣고 처음 떠올린 생각이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었는지를 묻고 그때 느낀 지배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었는지 굴욕감이었는지 안도감이었는지 묻는다. 좋은 대화자는 과거의 사건을 지금은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다. 돌이켜보면 해고당한 일이 끔찍한 재난의 출발점이었나요? 아니면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새 인생의 출발점이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따금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험들로부터 상대방이 깨우친 교훈을 끌어내고 또 그 덕분에 상대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좋은 대화자가 하는 일이다. 5. 대화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대화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 재미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화가 쉼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을 할 때도 있다. 케이트 머피는 좋은 관계는 듣기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집필하며 코미디언들이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는 방법을 배우려고 극단 세컨드 시티 단원들과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서 머피는 예술 감독인 맷 호브드를 만났다. 호브드는 즉흥 연기법을 강의하면서 팔을 곧게 펴고는 물었다.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가 어깨에서 시작하여 손끝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어디쯤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끊고 대꾸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팔꿈치 부근을 바라본다. 바로 그 지점에서 듣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논리로 대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기와 듣기는 같은 뇌 영역을 쓰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대꾸를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능력은 줄어든다. 훌륭한 코미디언과 마찬가지로 좋은 대화자는 상대방에게 대꾸하고 나서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경청하고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대꾸할지 몇 박자 쉬며 고민한 다음에야 비로소 손을 들어서 상대의 말을 멈춘다는 뜻이다. 이렇게 몇 박자 쉴 때 주제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주어진다. 머피는 이 책에서 일본인들은 사람들이 대화를 잠시 중단한 다음에 대꾸하는 것을 권한다고 언급한다. 일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대화 도중에 한 논평과 다른 논평 사이에 8초 정도 말이 끊기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8초는 미국인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화 단절 시간의 2배나 된다. 6. 루핑을 해라. 심리학에서 루핑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다. 상대가 방금 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말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다소 어색해 보이는 이 방법을 대화 전문가도 권장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실제보다 훨씬 투명하고 훨씬 똑똑하다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는 못 말리게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말한다고 치자. 그는 상대방이 자기가 한 말의 속뜻을 정확하게 한다고 기대한다. 대화 전문가는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엄마한테 정말 화가 났다는 거지? 맞니? 하는 식으로 물어보라고 제안한다. 루핑을 해보면 말의 속뜻을 얼마나 자주 잘못 해석하는지 알게 된다.
방금 언급한 루핑 뒤에는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올 수 있다. 아니야, 내가 왜 화가 나? 엄마 때문에 내가 위축된다는 거지. 화가 나는 거랑은 전혀 달라. 루핑을 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좀 더 귀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의 변화를 감지할 것이다. 루핑에는 이야기가 곁가지로 뻗어나가려는 산만한 흐름을 다시 핵심으로 가져다 놓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누군가는 루핑을 가식적인 대꾸라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은 나도 그렇다. 어떤 사람과 20분간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이러저러한 거라는 뜻이 맞죠? 라는 질문을 6번이나 한다면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를 분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나는 루핑을 최대한 덜 형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방금 한 말을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네 말은 엄마 때문에 화났다는 거지? 라고 묻고는 잠시 말을 끊고 상대방이 동의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7. 조산사가 되어라. 좋은 대화는 상호적이다. 대화자 양측이 사용하는 시간도 대략 반반이다. 그러나 좋은 대화 가운데 일부는 필연적으로 한쪽이 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곁에서 함께 걱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화자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조산사의 태도를 취한다. 조산사는 자기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이를 무사히 낳도록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산사는 통찰을 가지고 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발전시켜 나가는 통찰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는 존재다. 조산사는 상대방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지만 상대방을 불어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온갖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산사는 상대방이 정직해지도록 유도하고 격려한다. 레이커교의 교육자인 파커 파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970년대에 그는 대학교 총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제안을 수락해야 하는지 망설이던 그는 퀘이커교의 관행에 따라 명료화 위원회라는 모임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당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돕는다. 위원회의 한 사람이 파머에게 대학 총장이 되고 싶은 이유를 물었다. 파머는 기금 모금을 하거나 정치적인 일에 내몰려 정작 학생들에게 강의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다며 총장이 되었을 때 걱정하는 점들을 열거했다. 그러자 질문자는 다시 물었다. 하기 싫은 이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파머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제 사진이 실리고 그 밑에 총장이라고 쓰여 있는 거겠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질문자는 이렇게 물었다. 신문에 당신 얼굴을 싣는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파머는 크게 웃으며 마침내 자신이 총장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진짜 생각을 들어볼 기회를 준 위원회에 감사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로 듣고서야 비로소 진실을 깨닫는다. 8. 보석 진술로 돌아가라. 서로 다른 의견으로 어려워진 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조정관인 아다르 코엔이 보석 진술이라고 부른 방법이다.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진술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버지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너의 선의를 의심한 적은 없어. 우리들 모두 아버지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야.
의견이 갈려서 갈등하는 와중에도 두 사람이 보석 진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들은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다. 9. 드러나지 않은 차이를 찾아라. 논쟁할 때 상대방이 쟁점을 자신처럼 바라볼 때까지 자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보다 흥미로운 길은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다. 우리가 의견이 갈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표면적인 차이 아래에 놓인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는 무엇일까? 대화하는 두 사람이 총기 규제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고 치자.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 깊은 곳에서 치안이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명은 시골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도시 출신이라서 그럴 수 있다. 의견 차이 아래에 놓여있는 다른 차원의 차이를 찾는다는 것은 대화의 두 당사자가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된 도덕적, 철학적 뿌리를 찾는 것이다. 이럴 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탐구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이야기를 끌어내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도 친구의 경험에 대한 탐구심이 올바름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10. 상대의 말에 숟가락을 얹지 마라. 10대 청소년 아들을 둔 사람이 애가 골칫거리라고 당신에게 말한다고 치자. 이때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잘 알아요. 나도 10대 아들 스티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이런 대꾸가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는 행동은 관심의 초점을 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은 당신이 말하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신경 쓰이는 내 문제를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진득하게 앉아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저널리스트인 모니카 구즈만은 나는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라는 책을 썼으며, 지금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민간단체 브레이버 에인절스에서 일한다. 구즈만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내가 배운 다음 교훈과 같다. 어떤 것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그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주 만나지 못하는 매우 드문 경험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경험을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 단절의 시대.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 연결성이 위기를 맞았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가 평범한 시대에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우리가 건강한 문화, 즉 사람들이 깊은 공동체 정신, 그리고 우정, 신뢰, 소속감이라는 그물망에 단단히 엮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전제로 글을 썼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정치적 반감과 비인간화, 사회적 분열이 사람들 간의 연결성을 약화하고 우정을 차단하며 친밀감을 지우고 불신을 조장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정서적, 관계적, 정신적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로 서로를 소외하는 잔인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울증은 21세기 초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9년 미국의 자살률은 1999년에 비해 33% 증가했다. 슬픔 또는 지속적인 절망감을 보고한 10대 청소년 비율은 26%에서 37%로 늘었고,
2021년에는 44%까지 치솟았다. 가까운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미국인 비율은 1990년과 2020년 사이에 4배로 증가했다. 한 설문조사에서 54% 미국인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연인이 없는 미국 성인은 3분의 1 증가했다. 게다가 젊은 성인의 61%, 젊은 엄마의 51%, 전체 미국인의 36%가 자주 혹은 늘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은 혼자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인은 일주일에 평균 6시간 30분을 친구와 보냈다. 그런데 이 시간은 2019년 38%나 줄어들어서 4시간이 됐다. 2021년이 되어서는 2시간 45분으로 줄어들었다. 종합사회조사 GSS는 미국인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묻는데 자기가 행복감을 가장 낮게 느끼는 집단에 속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8년에는 1990년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이것들은 모두 통계 수치다.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외로움과 슬픔, 불안을 경험한다. 나는 자녀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학부모를 거의 매주 만난다. 2021년에 오클라호마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여성이 선생님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이 무척 마음 아프게 들렸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더욱 그랬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 형제도 2달 전에 자살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줌으로 화상통화를 하던 한 무리의 친구들에게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절반이 가족의 자살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2018년쯤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관계가 재앙이랄 정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추적하는 책이 수없이 출판되었다. 연결성 상실, 연결성 위기, 고립의 시대 등과 같은 문구를 제목으로 내세운 책들이다. 이런 책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수수께끼를 제시한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가장 서툰 부분도 바로 인간관계라는 수수께끼다. 이 현상의 결과는 파멸적이고 갈수록 심해진다. 사회적 단절은 사람의 마음을 뒤틀어 놓는다. 사람은 누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사회로부터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외로운 사람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치 않은 곳에서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결국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타인과 맺는 친절한 접촉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들은 자기 혐오와 의심의 물결에 불안하게 흔들린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관심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판단하고는 수치심에 몸을 떤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고독으로 파고들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망상의 세계를 만든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두루 섭렵한 조반니 프라체토는 친밀한 타인들에 썼다. 외로움은 혼란을 가중한다. 외로움은 기만의 필터가 되며 우리는 이 필터로 자신과 타인과 세계를 바라본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거부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경계심과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대로 스스로를 바라본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한 사람의 자아는 무너지기 쉽다. 나는 가깝게 지내는 출판인에게 요즘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물었다. 그러자 치유를 다루는 책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싶어 한다고 했다.
정신과 의사인 베젤 반 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 라는 책은 요즘 시대에 가장 잘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다. 트라우마와 치유를 다루는 책인데 지금까지 수백만 부가 팔렸다. 반데어 콜크는 썼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평온과 안전을 느낀다. 반면에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할 때는 분노가 촉발되고 정신적으로 붕괴된다. 슬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외로움은 쓰라림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그것을 부당하다고 받아들인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굴욕을 안겨준 이들에게, 정확하게는 그런 느낌을 준 이들에게 되갚을 방법을 찾는다. 외로움은 비열함으로 이어진다. 해소되지 않은 고통은 타인에게 전염된다는 말이 있다. 앞서 인용한 사회적 고립 및 슬픔과 관련된 진술에는 적대감과 냉담함이 증가하는 현상에 관한 데이터가 동반된다. 2021년에는 혐오 범죄 신고가 급증해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선단체 기부자는 미국인 약 3분의 2에서 미국인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무례한 행위로 식당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한 주에 한 명은 된다는 얘기를 최근에 한 식당 주인에게 들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다. 가까운 간호사 한 명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간호사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폭언과 폭력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간호사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칼럼니스트 패기 누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썼다. 외롭고 불안한 사람들. 사회적 붕괴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두세 대 전에는 미국인 가운데 대략 60%가 대다수를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응답했다. 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는 이 비율이 30.3%로 떨어졌고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19%밖에 되지 않는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자발적인 사회성이라고 지칭한 덕목을 지닌다. 이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협력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뢰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를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는 무너지고 쪼개지게 된다.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의지할 유일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낀다. 불신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가정하고 위협을 과장하고 또 자기가 느끼는 위험을 음모론으로 설명하려 든다. 모든 사회에는 철학자 악셀 호네트가 말하는 인정 질서가 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존경과 인정을 다르게 부여하기 위한 기준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모나 재력, 학식을 지닌 사람을 엄청나게 인정한다. 그러나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며 소외당한다. 개인 차원의 삶에서 나타나는 위기는 궁극적으로 정치에서 나타난다.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라이언 스트리터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배나 정치에 적극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정치는 매력적인 사회적 치료 방식이다. 정치는 이해하기 쉬운 도덕적 환경을 제공한다. 빛의 아이들인 우리는 어둠의 아이들인 그들과 대치한다. 정치는 소속감을 제공한다. 나는 내 부족과 어깨를 걸고 바리게이트 위에 서 있다. 정치는 도덕적 행동의 장을 제공한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과부 곁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저 자유적이거나 보수적이면 되고 당신이 보기에 경멸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적절하게 분노를 느끼면 그만이다. 지난 10년간 모든 것이 정치화되었다. 교회, 대학, 스포츠, 음식, 영화 시상식,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정치 무대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바뀐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정치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는 분배의 정치를 생각한다. 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지 고민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불행한 사회는 인정의 정치를 낳는다. 요즘 정치운동의 동력은 주로 분노, 사회로부터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감정이다. 정치인과 미디어의 유명인이 지닌 목표는 자기 진영은 정서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진영은 정서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일화를 생산하는 것이다. 인정의 정치를 실천하는 이들의 목적은 국내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저런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위와 명망을 얻으며 자신에게 감탄할 방법을 찾을 뿐이다. 이런 인정의 정치는 공동체나 연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 당파적인 집단에 합류하지만 함께 만나서 서로를 섬기며 친구가 되지 않는다. 정치는 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정치가 관여하는 내용은 내적 형성이 아니라 외적 선동이다. 정치는 인간적이지 않다. 슬픔이나 외로움, 사회적 무질서를 완화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면 남을 지배하기 위한 가학적 노력이 특징인 세상에 당신을 던지는 일이 될 뿐이다. 당신은 고립과 도덕적 무의미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겠지만 파괴적인 문화전쟁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뿐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에 만연한 슬픔과 비인간화는 감정적, 육체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수많은 청년을 보라. 그들은 유령이다. 학교에서 아무도 그들을 모른다. 총기 난사자의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 그 학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청년들은 사회적 기술과 사교성이 전혀 없고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지? 라는 생각에 시달린다. 한 연구자가 말했듯 그들은 원래부터 외톨이가 아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려 했지만 실패해서 외톨이가 된 것이다. 거절당한 사랑은 증오로 돌아온다.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인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타인과 맞닥뜨리며 굴욕을 당하며 쌓인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청년이 자살을 생각한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 내 잘못인가? 세상의 잘못인가? 내가 패배자인가? 그들이 패배자인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피해의식이 악행으로 전환된다. 총기 난사범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슈퍼맨이며 이 세상은 개미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가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자살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총에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 평생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온 자기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느낌을 마치 마약처럼 안기는 것이다. 총은 수풀의 웅크린 뱀처럼 외로운 이들에게 속삭인다. 2014년 에스콰이어에서 작가 톰 주노드는 트렁크라 불리는 젊은 남자를 인터뷰했다. 트렁크는 경찰에 체포될 때 총이 가득 든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에서 붙은 별명이었다. 그는 무차별 난사를 실행에 옮기려던 찰나에 체포되었다. 나중에 주노드가 범행 동기를 묻자 트렁크는 대답했다. 관심받고 싶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이상한 힘을 지닐 필요도 없다. 이런 것 없이도 널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라고만 말해줬어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악의 본질은 타인의 인간성을 말살하려 든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장 하치펠드는 저서 마체테 시즌을 쓰면서 르완다 대학살 가담자들을 인터뷰했다. 하치펠드는 대학살의 와중에서 오랜 세월 알고 지내던 이웃을 자기 손으로 죽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남자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회상했다. 이웃의 얼굴이 마체테가 허공을 사납게 가르기 직전에 흐려지더라는 것이다. 그의 이목구비는 내가 아는 사람과 정말 비슷했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음을 환기하지는 못했다. 그는 자기의 오랜 이웃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회적 기술의 재발견. 지난 20년간 우리는 어째서 외로움과 비열함이 만연해지고 사회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까?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불평등의 확대, 공동체 활동 감소, 교회 출석률 감소, 활개를 치는 포퓰리즘과 편협함, 언론과 정치 엘리트 집단의 악랄한 선동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요인이 오늘날 우리가 힘들게 견뎌야만 하는 것들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관계적 위기의 한층 깊은 원인에 천착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기술과 성향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다. 도덕 형성이라는 말이 답답하고 캐캐묵은 구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매우 실용적이고 단순한 목표를 갖는다. 첫째,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기 위해 마음 쓰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이다. 둘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찾게 도움으로써 삶의 안정성과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셋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기본기를 가르치자는 것이다. 학교는 지난 수백 년간 사회의 실패를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봐도 명백하다. 하지만 그 수백 년간 학교는 숱하게 실패하면서도 도덕 형성에 집중했다. 학교는 인격자, 즉 주변 사람에게 정직하고 온화하며 존경심을 지닌 이들을 배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도덕 형성에 맞추어졌던 초점은 점차 흐려졌다. 에드워드 맥텔런은 미국의 도덕교육에서 1940에서 50년대 대다수 초등학교가 도덕 형성을 포기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가 되면서 의도적인 도덕교육은 전면적으로 후퇴했다 라고 주장하며 설명을 잇는다. 한때 학생의 인격을 재구성하는 능력에 자긍심을 지니던 교육자들은 이제 학생의 SAT 점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학에 넣어줄 학교를 찾아 나섰다. 학교가 학생의 직업 경로를 성공적으로 열어주는 데 집착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는 데는 관심을 끊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던 미국의 선도적인 학자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말했듯 미국 문화는 점점 부재로 정의되고 그 부재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안위를 추월하는 도덕적 지평을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이런 일을 맡던 종교기관이 미국에서 가지는 의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학부모는 수용육아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는 아이의 도덕적 함양보다는 학업 성적 향상과 신체 발달에 지원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 문화는 탈도덕화되었다. 삶에서 도덕적인 이야기와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다. 구글의 앤 그램 뷰어는
출간된 책을 기준으로 한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측정하는데 20세기 100년 동안의 도덕과 관련된 단어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용감함, 감사함, 겸손함이 각각 66%, 49%, 52% 줄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는 신입생이 인생에서 원하는 목표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사해왔다. 1966년에는 90% 가까이가 의미 있는 인생 철학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강하다고 대답했다. 이는 인생의 여러 목표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목표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42%만 그렇게 말했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부자 되기라는 항목이 대신했다. 2015년에는 학생 82%가 금전적으로 성공하게끔 돕는 것이 학교의 주된 목적이라고 대답했다. 2018년에는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유의미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7%만이 타인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움이 자기 인생에서 추구하는 의미의 원천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1%밖에 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나를 포함한 몇 세대에 걸친 사람들은 타인의 깊이와 존엄함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기본적인 도덕적 기술이 사라지면서 단절과 고립이 나타났고 잔인함이 허용되는 문화가 나타났다. 일상의 작은 만남 속에서 서로를 잘 대하지 못하는 행동이 쌓이면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끔찍한 사회적 붕괴가 초래되었다고 믿는다. 이는 문명의 거대한 실패다. 우리는 도덕적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을 재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는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